자, 변명문 우편 발송 조력자 체포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제목에서 어떤 내용인지 뭐 대략 큰 개요는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오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 긴급 체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이 피의자가 남기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남기는 말. 변명문이라고 뭐 통하는데 이 남기는 말 우편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제 충남 아산에서 체포가 된 건데 경찰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수신자와 발송 여부는 공개 못한다. 그러니까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그건 발송을 했는가? 그럼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가? 또는 보냈는가? 이거는 공개 못한다. 그리고 조력자는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나왔는데 오늘 경찰청장이 관련 답을 물론 이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그리고 체포는 어제잖아요. 경찰청장은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서는 당시 부산청에서 본인은 단독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게 공식 저희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범,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가장 최신 뉴스가 이거거든요. 뭔가 조력자라고 알려진 그리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체포됐다는 거. 정혁진 변호사. 지금 이 피의자와 오늘 체포된 70대 남성의 진술이 뭐 갈리고 있다,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변명문, 이른바 남기는 걸 우편 발송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적용한 게, 체포하면서 적용한 게 살인미수 방조 혐의인데 이거는 범행을 할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공범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공동정범, 그건 뭐 정범이나 마찬가지고 교사범하고 방조범을 다 공범이라고 하는데 방조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방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조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조 행위라고 하면은 뭐 돈을 갖다 빌려준다든지 뭐 망을 봐준다든지 그런 행위가 전형적인 의미의 방조 행위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 방조도 방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긴급 체포된 아산에서 긴급 체포된 사람은 어떻게 한 것이냐면은 내가 변명문을 갖다가 작성했는데 그거를 발송해 달라. 어디에 발송한지는 경찰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걸 발송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의지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신적 방조가 돼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난 뭔지 모르고 그냥 나한테 우편물을 갖다가 주면서 이걸 주면서 이런 거 한 장 주면서 이걸 어디다 좀 붙여달라. 그래서 나는 그냥 내용도 안 보고 그냥 붙여줬을 뿐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김모 씨, 57년 김모 씨가 이런 행동을 갖다가 해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 방조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변명문에 담긴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것도 중요한데 변명문이 뭐 한 8페이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장황하게 그다음에 정치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쓸 수는 있잖아요. 그거 뭐 그냥 글만 쓰고 앞으로 좀 똑바로 하시오. 뭐 당신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런 식의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진짜로 칼로 습격을 갖다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게 방조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정확한 인포메이션 정보는
경찰이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경찰이 오늘 살인 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뭔가 경찰이 좀 들여다 본 겁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행위를 강화시키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본 것 같은데 예. 그게 뭔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근데요, 이 체포된 이 70대 남성이요. 약속을 한 게 이 변명문 우편 발송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지금 어디로 보내려고 한 거? 아직 경찰이요, 실제 보냈는지, 보냈다면 어딘지, 아니면 아직 안 보낸 건지, 뭐 이런 걸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모르지만 일단 가정을 하면 보내려고 했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보내려고 한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 언론 매체 같은데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예,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조선일보사나 동아일보사 이런 쪽에서 왜 그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분이 단순한 어떤 방조가 아니라 긴급 체포까지 하게 된 경우에는 이분이 아산을 떠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울산이나 부산에 가서 이런 일을 저지르면 그때 그런 변명문을 당신이 붙여달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인 조사의 수순보다는 좀 더 강한 긴급 체포를 하게 되지 않았겠냐 추론해 보는 겁니다. 예. 만약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며칠 뒤에 이거 우편 하나 붙여주세요 했으면 저렇게 아무리 지금 이 사건이 위중하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긴급 체포라는 것까지 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것을 뭐 추론해 볼 수 있다면 이미 이분이 이 아산을 떠날 때 이분이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서 있었고 내가 그 우편물은 반드시 내가 보내줄게 정도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보면은 그런다면 단순히 이것이 뭐 변명문이라면 사실은 뭐 권익위원회 다른데 무슨 그 국가기관보다는 언론 매체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과거에 우리가 뭐 활빈당 같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치 의적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한 그런 행태인데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어떤 긴급 체포까지 이루게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이 피의자, 지금 구속된 피의자가 본인이 이제 범행 전에 그 변명문 남기는 길을 이미 작성했다 그러죠. 본인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는 이 실세 남성에게 이걸 좀 발송해달라 부탁을 했다. 이걸로 알려지는 건데 본인이 직접 발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미리 발송해서 예를 들어서 등기 우편 등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며칠 뒤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분이 성격이 꼼꼼하다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함부를 갖고 있었고 혹시 그것이 말하자면 압수되거나 사라질 경우에 이런 대비책을 만들어놨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은 본인이 그런 것을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말하자면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거나 본인의 뜻과 다르게 됐을 경우에 내가 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다오. 그런 어떤 대비책이 아니었겠냐 생각이 들고 이 70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것이 그 정도의 위중한 일이었겠냐. 그냥 편지 하나 보내주는 것인데. 그런데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일단 본인은 어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당황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한테 뭐 잡으러 오고 뭐 그러니까 그걸 뭐 순간적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체포가 된 거는 어제입니다. 어제 충남에서 체포가 됐고요. 알려진 건 오늘 알려진 거죠. 오늘 오후에 이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가 여러 곳 열렸는데 그 상임위 한 곳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쟁점처럼 비춰지는데 뭐냐면 피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입니다. 최근에 경찰이 여러 정당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서 당적 그 기록 명단 좀 확인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하고 갔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당적 여부는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뭐 이게 좀 벌어졌는데 우선 오늘 국회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게요. 의하면은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판단하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 공개가 돼 왔고 이게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여야의 목소리인데요. 입장이 좀 다르고요. 내용의 결이 좀 다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네. 실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관행이란 그런 의미로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범인의 당적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라는 점은 왜 또 공개해야 하는지 이 점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범인의 이동 동선, 살해 계획, 행위 등에 대해서 주변 지인 관계 등 의문점에 대해서 오리무중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듯이 축소 은폐하려는 자가 있다면 공범임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는 점을 자, 전용기 네.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이게 정당법인가요? 정당법에 이게 수사를 하는 관계자가 그걸 들여다본 당적 같은 걸 들어봤을 때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민주당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겁니까? 본인들이 명분을 잡아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만 안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을 뭐 공격하기 위한 뭐 공격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을 향한 내용들만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정책론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범인 당적 공개는 못한다. 법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태워준 사람, 차량을 태워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라는 것은 왜 말하느냐. 그러니까 수사 내용들을 결국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쏙 빼고 나서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라고 답변한 거 있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당적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실제로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며칠 동안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녔다는 걸 아닙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지를 밝히려면 실제로 뭐 보수 정당의 당원인지, 그리고 보수 정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중요한 범행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 정당에 대해서 경찰이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대상이 돼서 민주당의 당적도 경찰이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 요구를 할 정도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당적 여부는 민주당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밝히기보다는 경찰에 이미 모든 내용들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이미 확인을 다 마친 상태면 양쪽을 똑같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용판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법 이야기하시면서 당적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에서 어떠한 의혹도 나올 수 없게끔 경찰이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만 뭔가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민주당 쪽 관련된 것만 공개가 되니 다 공개를 해라.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까? 그렇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살해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재명 대표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연습도 몇 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형시 상황이 아닌 정치적인 상황이 첨가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한치 의혹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다 털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 발언에서 잠시 언급됐던 정당법 내용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현행법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네요. 화면에 보시죠. 정당법 제24조 사항인데요.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적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이 법 조항을 인용해서 그래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이건데요.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혹시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뭐 정당법상에 그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제초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 내용들이 밝혀지게 될 텐데 저는 민주당의 이 최고위원들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는 배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이번에 형사 피의자의 어떤 배후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배후가 있다는 것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예.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흉기에 피습됐지만 다행히 수술 잘 끝나고 쾌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대표의 그 사건을 복귀해 보면 그 과정에 헬기 우리 그 소방 헬기를 탄 특혜 논란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 의료계의 어떤 그걸 무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 이걸 가지고 논란이 약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 대표 흉기 필습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복귀하게 되면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특혜 논란과 지역 의료계 무시. 그런데 이 부분들을 결국은 조금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조금 내용들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당적 공개 중에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전가라든가 어떤 책임 공방을 해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민주당 당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비명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상대방을 향한 증오, 혐오,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에서 그 언저리의 어떤 정오나 혐오의 정치에 계속 몸불려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공방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런 질의응답들이 나오는 과정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늘 이 조력자로 알려진 한 남성이 체포됐다는 부분 그리고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지금 뭔가 약간 대립 전선이 형성됐다는 부분까지 알려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있죠. 이른바 병원, 전원 부분, 이송 부분 이게 또 논란처럼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오늘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죠. 뭔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헬기가 한 대밖에 없는데 그 헬기를 이재명 대표가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시간대에 부산 지역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오늘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역시 변호사, 고발 건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헬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헬기를 운영하는 주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예. 이른바 닥터 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에 7대밖에 없어요. 예. 부산대병원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19 응급 헬기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29대 있거든요. 이른바 이제 소방 헬기를 말하는 거죠. 119 구급 헬기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구급 헬기가 예. 우리나라에 딱 29대 있는데 이게 부산에는 딱 2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대 중에 한 대가 저렇게 이송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범부처 응급의료 헬기 공동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예. 공동으로 헬기는 이렇게 운영하라는 그런 규정인데 거기에 보면 출동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환자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 예. 지극히 위태로운 상태. 진짜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거의 굉장히 큰 위험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관통상, 총 맞아가지고 관통상 있거나 그다음에 뼈가 골절이 돼야 되는데 작은 뼈 말고요. 긴 뼈라고 돼 있어요. 긴 뼈 골절이 2개 이상, 척추 손상, 사지마비, 그다음에 절단상인데 뭐 팔이나 다리가 이게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예요. 그거는 안 되고 진짜로 아주 뭐 신체의 중요한 부위가 절단됐을 때 그다음에 골반이 골절되거나 두개골이 골절되는데 두개골이 개방성 골절됐을 때 이런 경우에만 헬기를 탈 수 있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런 순간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1년에 이 많은 그 환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1년에 3만 5천 명의 응급 환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중에서 헬기로 이송되는 경우는 785건밖에 없었어요. 2022년도에 재작년에 작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헬기로 이송된 785명 중에 이재명 대표 정도의 그 상해를 가지고 헬기가 그 동원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거를 지금 현상을 제일 잘 아는 지금 저 응급 의사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저런 경우에 헬기가 그 이송된 적은 한 번도 없고 더군다나 헬기가 필요한 거는 어떤 경우이냐.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에서 그 공격 당했잖아요. 비슷당했잖아요. 그다음에 부산대 병원까지는 헬기를 갖다가 썼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느냐. 부산대 병원이 그 정도로 능력이 없는 그런 병원이었느냐. 오히려 부산대 병원이 이런 그 응급 환자에 대한 임상 경험은 서울대 병원이 한 200 몇십 명이면 부산대 병원은 1600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근처에 부울경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울산에 얼마나 큰 공단이 있습니까? 창원에 얼마나 큰 공단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거제도에 조선소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일하시다가 다치는 그러한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대 병원에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임상 경험은 오히려 서울대 병원보다도 압도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한 것도 이상한데 전원의 방법으로 일반 구급차도 아니고 헬기를 썼다. 그런데 그 헬기가 부산에 2대밖에 없는데 이 그 응급한 환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천만다행으로 응급 환자가 그 당시에 부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발생했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형사적으로도 의사들은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한 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님, 각 지역의 지역 의사회가 이제 비판 성명을 좀 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까 봤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이제 고발까지 한 상황. 이거 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목에 칼을 맞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준비가 끝났다고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가 돼서 급하게 이송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부산에서 이미 지혈된 목 부위를 열어보면 거기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서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이미 지혈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는 한 번 열면 덮을 수도 없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으면 의료체계에 맞춰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찌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 검찰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의사도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사실 의사들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오늘 저렇게 고발까지 하는 행위들을 봤을 때는 정치 의사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의료 인력 을 추원하는 문제 그 부분도 결국에는 정치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의 성명 발표에 대해서 약간 다른 판단이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술 세치기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술 세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서 정말로 조금만 1cm만 더 들어갔으면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수술 세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것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비하해보려고 노력하는 정치 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지금 말씀하는데 의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 내주셨는데 이거는 민주당 소속이신 전용기 의원의 어떤 판단 입장이셨고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의사의 관계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해오시면요. 그 부분은 또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요. 그 목소리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헬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대와 서울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김용주 전 의원님. 근데요, 문제는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 이송 문제를 차치하고요.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은 게 아니고 서울대 병원으로 응급만 하고 서울대 병원 수술을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정치권 안팎에서 이거 부산 민심이 조금 화가 난 거 아니냐, 섭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 부분은? 뭐 저는 섭섭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빨리 자기 집 근처에서 예.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평정성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좀 그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의 발언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잘하는 병원 뭐 그 예,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외상 전문의들은 오히려 서울대병원보다 부산대병원이 더 낫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많고. 외상센터가 잘 갖춰진 예. 곳이라고. 그러니까 현장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실제로 그런 자존감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지방 의료 체제의 강화라고 하는 것과 배치되는 또 그게 다시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선택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건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뭐 비판할 수 있다. 자기 정책과 다른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소아청소년 뭐 의사회처럼 이것을 업무 방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월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가족들이 뭐 어느 병원에서 해야 될 것까지도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만 헬기를 타는 데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렇게 고발을 하게 될 때에는 예.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서열 순위 8위라고 봐요. 혹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상으로 뭐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가 여러 가지 이런 위중한 사건 기타 예외 조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애매한 소방청 헬기 조종사 그 사람들만 말하자면 그 문제가 되는 괜히 또 조사받고 난데없이 또 소방청이나 이런 또 공무원들만 네. 결과적으로는 너 해야 되는데 왜 예스냐 이렇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전혀 엉뚱한 어떤 파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 실제적으로 이게 피격 사건이고 예. 또 그런 어떤 최종적으로는 뭐 양쪽 부산대 서울대 합의하에 이루어졌지만 가족들과 본인의 의사라고 하는 것도 존중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일정 정도 비판의 수준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을 그 고발 사태까지 가는 것은 저는 과했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간 이유 중에 이제 약간 뒤늦게 이제 설명되는 게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부산 쪽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멀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이니까 서울대병원으로 선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명들이 이제 정치권 안팎에 나왔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 거주지면 일단 국회의원 지역구는 인천 아닙니까? 그럼 인천 쪽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든가 아니면 원래는 경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산 수원에서 하셨고 원래 거주지는 성남 분당이었잖아요. 그럼 그쪽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던가 이런 방법은 없었는가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비상한 상태였고 아마 이제 비서실장이 천준호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천준호 비서실장이 원래 박은순 시장 때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시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빨리 먼저 떠오르는 게 서울대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왜 인천을 안 갔느냐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밝혀왔던 게 서울대하고 부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행된 대로 이야기가 됐던 것이지 마치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분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했던 것인데 많은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그런 의사분들, 지역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을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저렇게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은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에는 제가 비판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기 전 의원께서 약간 이 뭔가 논평을 통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첨언을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생각지도 못한 약간 논란으로 비춰졌어요. 사실 굉장히 정치 테러이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갈래가 약간 나가서 정치권에서 약간 공방 논란처럼 비춰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부산 민심이 제가 아까 김영주 전 의원께 혹시 부산 민심이 약간 좀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신경 쓰이고 뭐 그런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글쎄요. 그래서 그럴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일 부산을 간다 그러거든요. 여기 화면 좀 보세요.
한동훈 1박 2일 부산 방문. 당일 일정도 아니고요. 하룻밤을 자고 오는 일정이에요, 이거요. 12일에 경남 창원, 경남 도당 신년인사에 그리고 부산 청년 간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현장 비대위. 보통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른 지역은 당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은 하룻밤 자요. 요것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요. 이거 얘기 좀 해볼 텐데 오늘 강원도를 방문했거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도당위원장, 권성동 국회의원, 한기호 네, 바랍니다. 선민우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냥 인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에서 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습니다. 김철영 교수님, 네. 일단 방금 본 오늘 강원 방문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앞서서 대전도 갔고 대구도 갔고 광주도 갔고 그랬어요. 근데 강원 그리고 저번에는 지난주에는 수도권도 갔는데 사실 가는 곳마다 그쪽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강원도는 뭐 어머님, 아버님, 뭐 고향 같은 곳. 근데 이게 사실은 저런 분위기에 말을 하는 거는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이게 정치권 사투리에 가까운 건데 그 사이에 약간 적응을 한 겁니까? 배운 겁니까? 예, 뭐 저게 뭐 여의도 문법의 ABC죠. 예. 가장 이제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때 가장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인연이 어떤 있습니다.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고향 얘기를 꺼냈어요. 부모님들의 고향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어떤 동질감, 어떤 지연, 학연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여의도 문화, 어떤 우리 한국식 정치 문화에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젖어드는 게 아닌가. 강원도에서 군복무됐습니다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래 아무래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인연을 얘기하면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나 뭐 춘천 시민들, 강원도민들이 다 가깝게 느껴지게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 아까 먼저 처음에 지르려고 했던 질문. 10일부터 1박 2일로 하룻밤 자는 부산 일정을 잡았습니다 지금. 근데 일단 하룻밤을 잡은 일정은 많이 잡은 거잖아요. 이틀을 잡은 건데 최근에 부산 상황이 민주당에 약간 좀 묘해지고 민감해진 상황에서 부산을 간 건데 이거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잡은 건데 또 왜 거기다 연결 짓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이 정치적으로 야당 대표 흉기 피습까지 당했는데 예. 그 부분을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느냐, 활용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고요. 예. 단지 한동훈 위원장 이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 있는 게 첫째는 지역 의료 관계자들 면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저 행사장에 갔을 때 그 지역 의료계 폄하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체 발언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근데 기자들이 아무래도 질문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파장을 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부산의 어떤 지역 의료계에서 또는 부산이 조금 뭐 핫바지까지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부산 의료가 폄하되면서 부산 핫바지, 그러니까 부산이 뭐 핫바지 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동훈식 정치답게 그냥 국민 통합의 정치의 모습 그런 거는 좀 쳐다보지 말고 새 정치의 어떤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지금 당장 어떤 그런 것들을 지역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혀 그런 뭐 이 정치적인 그런 거 활용은 전혀 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룻밤 자고 오는 거는 보통 그렇습니까? 좀 이례적입니까? 보통 그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경남, 부산 투어를 함께 돌게 되면 아무래도 강행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 정도를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부산과 또 나머지 지역도 돌아야 되니까 부산 옆에 지역도 그렇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0일 일정인데요. 이게 어떻거나 저쩌거나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요. 오늘 여당에 입당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오늘 뉴스로 좀 다뤄졌죠 많이. 그 내용 좀 가보겠습니다. 입당인데요. 그냥 입당이 아니고 표현이 있네요. 속도전 입당 이상민. 대전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전은요.
과거에 나왔던 용어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대전은 요구해 지금요? 자, 오늘 이상민 지금까지 이제 무소속 의원 있잖아요. 얼마 전에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됐는데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사고시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것을.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권 여당의 그 비대위의 그 자리에 앉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이 넥타이가 좀 붉은색 기운 아닙니까? 사실 갖고 있는 넥타이 중에 붉은색들이 많습니다. 멋있는 것들이.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매지 말라고 하고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그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원내 일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해서 총선 승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입당을 하면서 저런 각오를 밝혔죠. 사실은요, 이틀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났잖아요. 근데 이틀 지나서 입당 결정. 이거 굉장히 사실은 빨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여야에서 각각 나왔죠. 좀 보겠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약간 갈려 있어요.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보편 상식 지향하는 합리적인 분들이 모이는 정당. 그러면은 이거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도 보편 상식 지향하는 합리적인 분, 국민의힘은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평가를 냈는데 반면에 조홍천 민주당 의원, 조홍천 의원 사실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약간 한 소리를 하셨네요. 민주당도 참 못났지만 국민의힘 뭐 봐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였네요. 갈립니다. 지역주임 변호사.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난 지 이틀 만에 입당이에요. 이거는 이미 만났을 때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랬으니까 저는 사실 입당을 하더라도 이번 주 중에 뭐 한 수목금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다는 거네요. 생각보다 빠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5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있었는데 민주당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에 남아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자객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뭐 자객이 여러 군데 이제 간다고 그랬는데 이상민 의원한테는 자객 넘버 1이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일단 탈당을 했으니까 무소속이었는데 어디로 갔을까? 갈 그 선택지가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이낙연 신당, 그게 제일 무난해 보였고 두 번째 이준석 신당인데 이준석 신당은 별로 맞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었는데 결국은 이상민 의원이 본인이 선택하신 거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국민의힘에 가는 것이 본인에게 제일 유리하고 제일 그 본인의 정서에도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났는데 좌고우면하면서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아니고 대전인데 대전은 지금 국민의힘이 싹쓸이 당한 데잖아요. 다 민주당이죠. 거긴 한석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전에 어떻게 보면은 선수로 따지면 맹주 아니겠습니까? 5선? 그런 5선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그 입당을 한 것이 여당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의미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가 대전 유성을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대전에는 지역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입니다, 지금요. 이 대전과 관련해서 오늘 이상민 의원이 질문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요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 제 지역구, 우선 제 지역구부터 저 국민의힘한테는 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부터 우선 챙기고요. 또 제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그리고 나가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또 중부권에 제가 위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총선 승리의 역할을 좀 조금이라도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이 아주 오래된 텃밭입니다. 유성에서 민주당이 워낙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대전의 이번 총선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은 그렇게 민주당이 대세입니다. 대전의 서부 벨트는 그렇습니다. 대전의 지역불 두신 두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화면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일단 이상민 의원의 각오라면 지금 대전은 다 민주당이 이른바 지난 총선 때 싹쓸이를 한 곳이에요. 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건데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상민 의원 입당을 보면서 그 우리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에 있는 당원들 진짜 아주 저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거든요. 오, 왜요? 그러니까 그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당적으로 4번을 저곳에서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지난 10여 년, 16년, 한 20여 년을 저 이상민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비판하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내일부터는 저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책임제는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이상민 의원과 싸워왔는데 내일부터는 저분을 지역의 위원장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저는 물론 뭐 한동훈 저 우리 비대위원장의 어떤 고귀하고 높은 뜻은 잘 이해하지만 과연 유성을 또는 대전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할까? 그럼 대전에 있는 당원들은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해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대전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면 저게 그냥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른바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이른바 화학적 결합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럴 때는요. 지난 20년간 저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대변해왔는데 어제까지 민주당 저 이상민 의원을 지지했던 민주당 당원들은 이상민 의원을 지금 공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상민 의원이 저는 약간은 이제 정치 황혼기인데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물론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였던 사당화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저렇게 뭐 탈당한 지 한 달 만에 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민 의원의 입당이 어느 정도 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뜸을 들이고 우리 당원들 의견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저는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정천 의원이나 이런 여러분들처럼 비명계들이 탈당할 때마다 그럼 다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 국민의힘이 흠질하고 다 모셔오면 그럼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민주당의 정체성은 또 뭐냐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보름여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상민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 1일차가 되는 건데 저는 적어도 어떤 우리 국민의힘의 대척점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려면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의견은 적어도 묻고 그리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좀 선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뜸을 좀 들이고 양해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네요. 이상민 의원을 그저께 만난다고 할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좀 선거에 함께 활용하려는 선거에 우리가 위원장으로 모시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유성을의 위원장이 돼버리면 그 지역에서 진짜 그 자갈밭에서 지난 20여 년 저 이상민 의원한테 한번 이겨보겠다고 싸워온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도대체 뭐가 되나요? 혹시 바로 이른바 당협위원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에 당협위원장도 있고 여러 기성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총선 관련해서는 경선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이제 저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저렇게 환영하고 저렇게 상수로 들고 환영했는데 갑자기 이 경선을 하라 그래 버리면 저는 이상민에 대한 이유도 아니고 정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거대 야당 심판, 민주당 어떤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뭐 특검 폭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뭐 반 이재명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좋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동안 이 국민의힘을 소중하게 사랑하고 지켜온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좀 갖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하는 당원들이 될 수 있는 거지 당원들의 의사는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이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해버리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도저히 설 자리가 없고 믿고 의지할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성을 당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숙제가 남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오늘 지금 출연하신 전용기 민주당 의원께서 앞서서
앞서서 약간 뭔가 이상민 의원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기 있는데 그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전영기 의원이 나와 계신데 또 이걸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어봐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뭐 기자들이나 등등이 이상민 의원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아니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주세요.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위해 정치 10년도 포기할지 궁금하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약간 미온적, 부정적 이런 미온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으로 가시면 약간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해서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민주당에 있을 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민주당은 다수이면서 왜 그 법을 통과 못 시키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의 행동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하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인데요. 몇 번씩 돌려가면서 받았어요. 이게 민주당의 모습 아닙니까? 민주당이 진보입니까? 소위 성수수자들에 대해서 발언권이 약하고 하기 때문에 진보의 정당인 것처럼 일부에서 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용기 의원께서는 저 지금 방금 영상 속의 저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씀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상민 의원님이 굉장히 좀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여러분들께 전화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을 애초에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늘 이야기해온 정당인데 예. 본인이 그렇게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주장을 했고 그것을 대표 발의까지 했는데 예. 그게 반대하는 정당에 들어간다? 이것은 저는 정치적 신념이 없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상민 의원께 질의를 안 들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답 속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또 다수의 당이니까 강행 처리하면 되지 않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제발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명분이 없는 것 아닌가. 정말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또 갑자기 당사자가 되신 준영기 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의원에 앞서서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과거에는 사실은 진보 진영 쪽에 어떤 목소리를 좀 내고 그러셨던 분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약간 그 진보 진영을 향한 강력한 비판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라고 또 이렇게 통칭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분이 어제입니다. MBN의 이 온라인 정치 방송이 있거든요. 여기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좀 했는데 여기서 뭔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좀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저도 느끼는 건데 지금 백지인 상태. 이게 국민의힘의 절대 좋은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은 틀려버린 그림이라면 국민의힘은 그렸어야 될 그림을 아직 아무도 그리지 않은 백지 상태여서 아직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가서 그리면 되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간 뭐 그림을 지금 틀렸다. 국민의힘은 백지다. 이렇게 좀 비교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 어떤 디펜스 방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의 방식에 대해서 혹은 뭐 지난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조목조목 반대하고 뭐라자면 지적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김경률 회계사는 사실은 이미 그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은 없다고 하지만 거의 정치인에 준하는 행보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백지 상태라고 하는 본인도 스스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여당이 백지 상태라는 것의 문제예요.
민주당이 민주당대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이다. 뭐 586들이 지배한다라고 한다라면 민주당은 아니 국민의힘은 여당 아닙니까? 내용을 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윤석열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백지냐?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하면 된다.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철이 늦은. 그건 사실은 백지니까 심판할 것도 없네 그렇게 얘기인데 백지이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1년 반 동안에 한 게 성적표가 제로라는 거, 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서 현란하게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색깔을 내놓으라는 거죠. 내용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아무 평가할 게 없다. 이 평가만큼의 신랄한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걸 다른 각도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국민의힘의 어떤 영입하는 인사들 보면은 뭐 한때 이제 민주당과 가깝거나 민주당에 계셨던 분을 영입을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약간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 진영이나 비판적인 다른 곳에 있어서 부분을 영입하는 부분은 약간 파격일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민주당에는 약간 부담스럽거나 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있죠. 솔직히 민주당이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지금 이제 어쨌든 당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만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상민 의원도 당에서 누구도 잡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 자체에 대하여 전혀 당이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비판의 지점이 있고 그 결과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쨌든 미동 조그만 흔들림이지만 어쨌든 이번 같은 총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게도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이준석 전 대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또는 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요동칠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수성을 민주당이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준비된 거는요. 지난 6일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다 모이는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장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 패널분들 좀 자세히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갑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적인 관리법. 자, 편하게 찍으세요. 김철은 교수님,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운데 있고요. 앞에 각각 다른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숙 여사의 그 뒷모습이라서 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는 각도나 보면은 글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로 보입니까? 이게 상황이? 그래서 그 김정숙 여사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똑바로 쳐다봤거든요, 정면으로. 얼굴 이렇게 뒷모습 보면 약간 쳐다보는 거 전혀 얼굴을 건너뛰지 않고요. 얼굴도 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흘려주실까요, 좀? 얼굴도 쳐다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이제 그 김정숙 여사의 조금 지능적 패싱이라고 보이는데 저게 이번에 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 과거 영부인 시절 때도 보면 5.18 기념식에서 그 황교안 미래통합당 그 대표를 그냥 악수를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패싱해 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약간 이게 아니면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구지 몰라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냥 인사를 안 받은 상황이 절대 겁니까? 몰라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그다음에 재창출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 오른팔에는 우리 한동훈 장관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동훈 전 장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혀 모를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하는 건 어떤 과거 그래도 영부인의 어떤 품격을 보여주지 못한
굉장히 속 좁은 행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기에 대한 다른 어떤 뭐 변명이라든가 해명이라 이런 것들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혹시 만나게 되면 한번 패싱해 보는 것도 어떨까. 뭐 그렇게 누가 누굴 패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에 혹시 다른 뭐 장소에서 만나게 되면 한번 서로 패싱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 손을 먼저 뻗으면 뻗거나 해서 제가 볼 때는 저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에는 한번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좀 두 번째니까 좀 굉장히 좀 상습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군.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뭐 평소와 같이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김정숙 여사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어떤 뭐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신 변호사. 네네. 2019년이군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 없이 지금 지나간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설명이 조금 나온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유가 없어서 좀 그래서 그랬다. 넘어간 거다. 고의가 아니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이 상황과 그다음에 지난 6일 있었던 상황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때는 변명이 아니죠. 그냥 황교안 대표가 싫어서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논란이 되니까 그다음번에 황교안 대표 또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악수하고 인사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때 2019년에 황교안 대표가 악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얼굴에다 가지고 약간 긁는 모습도 있었네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인사하고 악수한 게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김정숙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번째 만날 때에는 인사를 또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힌트 뒷모습만 가지고 아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 뒷모습만 가지고는 뭐 눈웃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눈으로 인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 여사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었겠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잘 인사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인사 형태의 표정이나 모습은 없었다는 뜻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김정숙 여사가 전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인사를 갖다가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사실 맞을 수가 없는 게 지금 2024년 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동훈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도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었잖아요. 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까? 박영수 특검이었잖아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에서 가장 날선 칼이 누구였습니까? 탄핵을 한 게 아니라 국정원가 수사를 한 거죠, 아주. 아니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잖아요. 탄핵까지 연결이 됐다. 그런데 그 박영수 특검의 가장 날선 칼이 누구였느냐? 그게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 약관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중앙지검 3차장 최고 요직 갔다가 그다음 곧바로 그 검사장 승진했는데 검사장 승진한 것도 뭐 어디 고검차장 이런 게 아니고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다고요. 옛날로 치면 중수부장, 강력부장 합친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왜 저렇게 불필요한 행동을 김정숙 여사가 했는가. 더군다나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자리잖아요. 남의 잔치에 와가지고 왜 저렇게 논란을 갖다가 일으키는가.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뭐 김정숙 여사가 붕 떴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붕 떴습니까? 오히려 저렇게 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고요.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한 거는 다음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는 정중하게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저 상황이 있은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언론에 설명을 짧게 내놨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다.
여사님을 다음에 또 뵈면 제가 더 잘 인사를 드리겠다. 저를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할 때가 저 잘하면 되지요. 약간 이런 반응인데 전용기 의원. 네. 이게 글쎄 이게 무슨 해프닝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뭐 해프닝처럼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한동훈 장관을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인사 받기는 약간 뭘까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뭡니까? 꼭 그런 이거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개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뒷모습만 봤는데 앞모습에서는 눈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 보면은 인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고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설명을 들으면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고개를 깊숙이 숙여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더 크게 받아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살짝 아쉽다는 내용을 살짝 에둘러서 좀 비춰주셨습니다. 아무튼 저런 모습도 있어서 언론에서 좀 주목을 좀 받았죠. 언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도 이것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목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보수끼리 뭉쳐주세요. 이렇게 누가 얘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분한테 보수끼리 좀 뭉쳐주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요겁니다. 자, 요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보시죠. 한국 정치의 새로운 물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탈당을 하셨구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탈당을 이렇게 하셨네. 무슨 일이에요? 자파 이기려면은 모두가 뭉쳐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보수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 이게 눈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아무튼 어떤 분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당원 모집하는 그 대구 현장이었는데 어떤 지나가신 분이 목소리나 보니까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나가는데 저기 하면서 둘러 세운 뒤에 보수가 뭉쳐야지요 했는데 들으셨죠? 이준석 전 대표의 대답. 그리고 약간 본인이 생각했던 답이 아니다라고 약간 반응처럼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요거 김영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평소처럼 소신껏 얘기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소신껏 대표가 얘기했다. 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결기가 없었으면 굳이 신당을 만들었겠나 탈당을 했겠냐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떤 초기는 뭐 천하용인 아무도 안 나온다 혼자 간다 했는데 사실은 뭐 용을 빼고는 다 같이 합류하고 또 실제로 문병호 전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더 같이 뭐 안영건 전 의원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분위기 나름대로는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의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과의 관계도 썩 나쁘지 않아서 좀 뭐 우리가 언론의 특성상 뭐 함부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이준석 대표의 소신 있는 발언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탈당하고 출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규탄하려면 단결해야지 왜 이렇게 출당하고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볼 거냐, 배신으로 보느냐, 분열로 보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긴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몸으로 저 사람들이 이제 보여줄 때다 그렇게 봅니다. 김철현 교수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니 저런 질문을 봤을 때 그냥 말씀 잘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굳이 그냥 그거를 뭔가 얘기를 했다.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럼 그 이준석 대표는 어떤 그 태도에 대한 저 지적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일반 이제 무슨 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대구에 아까 얘기한 그 길거리에서 만난 저분뿐만 아니고 대구에 있는 나이 있는 어르신들이 다 우리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보수와 단합해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단합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특히 저 장소가 대구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어르신들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냥 그분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질러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우리 그 어르신이 얼마나 무안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분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그냥 저분은 그냥 오래된 꼴통 보수니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어차피 찍어주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보면 과거 그 교육에서 우리 그때 뭐 윤여한 혁신위원장이 밥상머리 교육을 얘기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물론 본인이 지금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당위적인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준비된 저런 뭐 현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건 좋지만 굳이 저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저런 부분들이 저는 대구에서 이번에 선거를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대구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이 대표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구 어르신들은 이준석 대표를 품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도 저런 태도들이 결국은 굉장히 대구에서 이번에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도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때 이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 있죠. 뭔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어떤 평가 전망을 좀 내놓은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대의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큰 힘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데 단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공천을 잘하면은 이준석 신당이 힘이 약화될 것이고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많이 몰려갈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상처가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표가 50대 50으로 나왔다. 당대표가 선두에 서서 우리 후보를 디스하고 다녔기 때문에 18% 정도로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0.73% 차이밖에 안 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변호사? 김무성 정 대표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됐으면 7에서 8%포인트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당대표가 뭘 해서 0.73%포인트 차로 밖에 못 이겼다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미가 없죠. 뭐 어차피 이겼는데 0.73%로 어차피 이겼는데 그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수능을 봤는데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면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나 수석으로 합격하나 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다음에 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보탬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런 이야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반박하겠죠. 한데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반박하나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앞에 말씀도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잘하면 잘 될 것이고 못하면 안 될 것이다. 저런 이야기를 못하러 전직 당대표 뭐 5선인가 6선인가 하셨던 국회의원이 하실 말씀인가? 저는 못하러 하셨을까요? 저런 얘기를? 글쎄요. 뭐 또 출마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참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뭐 7에서 8%포인트 차가 될 거를 1%포인트 차도 안 되게 됐다. 이 분석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없었으면 민주당이 오히려 대선에서 이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보수 정당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모습적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선 때의 이준석 대표를 평가절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7, 8% 이긴 것은 희망사항이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2030들에게 좀 소구력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뭐 후보와 여러 가지 컨셉적인 부분에서도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뽑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무성 대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에서 제3정당이 성공하기는 좀 어려우니 보수건 진보건 원팀으로 뭉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늘 해오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어떤 분이 보수끼리 뭉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글쎄요, 뭐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서 약간 이렇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인적인 감정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대선 끝나고 나서 토사구팽 당했고 당에서 내쫓아지다시피 나왔는데 예. 여기에서 개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보수의 적통으로 보수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지는 못하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심과 그리고 공심이 약간 섞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의 반응에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하고 했으면 오늘 여기서 안 다뤄졌을 거예요, 내용으로. 근데 조금 뭐 그런 건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거? 그런 부분들이 소신이 있는 것이죠. 소신입니까? 소신이 약간 있는... 이게 여긴 소신 아까 뭐라고요? 약간 다른 표현 쓰셨잖아요. 여기 하여튼 다릅니다 지금 반응이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스타일이 예.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저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패널 분들이 약간 보시는 눈이 쫙 나눠졌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2분 지금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 대표가 감옥에 있는 시간은 송 대표를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송 대표 하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기어이 감옥에 갔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갔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 검찰 탄압의 희생양이 돼서 검찰 독재의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 네네.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갔다. 죄 없이 감옥에 갔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이런 말도 나왔다 그래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하늘의 뜻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주당이 참 예수님이 많아요. 조국도 십자가 졌다고 그렇고 이제는 송영길도 십자가 졌다고 그러는데 저게 말이 되는 것인가. 뭐 긴 얘기할 필요 없이요. 1월 31일에 판결이 나와요. 예. 누구 판결이 나오느냐. 윤관석 의원의 판결이 나와요. 윤관석 의원이 무죄가 나온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운하 의원은 저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황운하 의원 징역 3년 받았어요.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황운하 의원 원칙대로 하면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법정 구속이 안 됐을 뿐이지 예. 징역 3년인데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일가를 했느냐. 경찰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신뢰를 아주 극도로 훼손을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징역 3년 받은 사람이 범죄를 갖다 저질렀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의심받고 있는 전직 당대표에 대해서 뭐 십자가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극히 회의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죄 없이 감옥에 갔다. 물론 이게 무슨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혐의를 받고 조사 대상이 됐고 구속이 됐고 이제 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걸로 보이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죄가 있다 없다를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관련된 사람들이 다 자백을 했잖아요. 예. 강래구도 자백하고 윤관석도 자백하고 이정근도 자백하고 예. 다 자백했는데 그다음 물증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녹취록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방경찰청장이긴 하지만 경찰청장까지 했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거 무슨 뜻일까요? 뭐 당당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뭐 어쩌다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뭐 저 자리가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리였기 때문에 뭐 지지하신 분들이 모여서 북콘서트인가요? 뭐 네. 책과 관련된 행사였다 그러죠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한 발언이죠. 국민 일반들이 봤을 때 어쨌든 그 말하자면 공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돈 봉투를 본인이 직접 송영길 대표가 돌리지는 않았다더라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돈 봉투를 뿌렸던 그 인물에 대하여 하느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황운하 방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당에서 말하자면 징역 3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당 내외 활동에 좀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지금 민주당 전체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조금 발언 하나하나에 아무리 뭐 송영길 대표가 안타까운 면이나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 표현을 조금 더 자제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혹은 송영길 대표 본인조차도 한 번도 자기 일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결과가 무죄가 자신 있다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서 민주당과 또 여러 가지 전당대회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 있는 뭐 자세를 가질 때 송구하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지내놓고 보니까 버스를 막 대절해서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과연 황운하 의원 특히 이제 경찰 출신으로서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의 기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전체적인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운하 의원의 아까 뭐 하늘의 뜻 뭐 적혀 있는 화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불러오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대목도 있었다 그러네요. 송영길이 감옥에 있는 시간은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시키기 위한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 그리고 그러면 그 뜻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는 하늘의 뜻. 그래서 지금 고난을 주는 거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요, 이게. 약간 무슨 종교적인 느낌이 확 드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요, 저 행사에서 저 얘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의 다른 어떤 목소리도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님 감옥 계시고 이재명 대표님 또 병원에 계시고 그러는데 이럴 때 비상적인 방법은 정치적인 걸 볼 때 우리 남영신 여사를 다음번 국회의원의 후보로 추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 감옥 가셨으니까 부인이 출마하도록 우리가 추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서울구치소에서 갑진년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입장에서 검찰 서한에 불응하며 강제로 구인하려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고 이 무도하고 전윤기 의원. 저런 행사장이잖아요. 행사에 나왔던 저런 목소리, 뭐 이렇게 좀 부각도 되고 주목도 되고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시는데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죠. 사실 어떠한 주장이든 그 주장이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근거를 만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왜 저런 활동들을 이어가느냐를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도 사실 돈봉투 건만 가지고 구속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건건들이 계속적으로 별건 수사를 통해서 한 3-4가지 항목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들이 법원에서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믿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지지자들이 저렇게 모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거나 그다음에 저분들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자리에 나온 게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을 총선에 출마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한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는지 약간 취지 뭐 그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인을 출마시킨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몰입해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민주당의 공천은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 누가 한 분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몰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송영길 대표만의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믿어주고 결국에 따라주는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쪽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뭐 송영길 대표를 이미 확신범으로 매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반대 행위에 동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두 가지 장면을 나눠서 그 당시 이 행사장에 있었던 발언 소개해드렸는데. 일단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이 보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부 리스크 때문에 무조건 검찰의 조작, 검찰 독재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서 있는 것 같고요. 그 저는 그 황운하 의원의 발언을 보면 송영길 그 전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과도한 방향까지 나갔다 이래 보고 그 아까 어떤 함세웅 신부가 얘기한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부인에 대한 공천 여부는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그 14대 때인가요? 그 박철원 전 장관의 부인이 박철원 장관이 구속됐을 때 그 자리 지역구 선거에서 출마한 적이 있고 지금도 보면 도봉에 물론 조금 케이스가 틀리긴 하지만 김건태 전 장관의 또 부인인 인재건 의원이 또 활동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민주당의 전체적인 틀이 지금 저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뿐만 아니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검찰 독재의 그 연장선에 있다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어떤 공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한때 대선 후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활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부분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원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또 검찰 독재에 대한 부분에 확고하다면 저 부분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그냥 흘려 넘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입니다. 역시 변호사께 이 주제 마지막으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변호인이 입장문을 대독했는데 그 중에 나온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검찰 조사를 불응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재판을 그냥 가게 되는데 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 이게 유불리가 좀 생깁니까? 이거 아니면 뭐 재판 가서 그냥 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 굉장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검찰에 선전포고를 했으면 검찰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팩트와 여러 가지 증거로 검찰의 논리를 깨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아예 기소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선전포고 한다라고 하면서 총알 하나 안 날리면서 그게 무슨 선전포고이냐.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진술거부권, 묵비권 행사하다가 유죄 나와가지고 이제 2월 8일에 또 판결 선고 항소심 판결 나와가지고 제 생각에는 법정 구속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똑같은 일을 왜 똑같이 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왜 똑같은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세웅 신부가 뭐 공천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공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항에 공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출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항이요? 지금 송영길 대표는 지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님이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종로에 이렇게 공천을 한다는 건지, 어디에 공천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조국 전 장관 얘기하실 때 법정 구속 얘기하셨는데 그건 뭡니까 그거는? 아니 조국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 나왔잖아요. 이제 항소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유죄가 나올 확률이 유죄가 나온다면 거의 99%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 유죄 판결을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을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그때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면 그때는 이제 법리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이제 뭐 활동하실 날이 얼마나 될지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신다 그 말씀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야당이 줄곧 주장했다. 아니다. 물타기 시도다. 뭔가 좀 맞서고 있네요. 지금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제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 여야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 그리고 또 특별 감찰관을 국회에서 임명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검 회피를 위한 꼼수이며 물타기이자 결국에 패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런 그 주장들이 저희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야당이 줄곧 내내 주장을 했던 것인데 왜 또 지금 와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이야말로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서로 물타기라고 그러네요, 지금요. 일단 이런 상황인데 뭐 이거에 대해서 옥신각신 여기서 뭐 반복해봐 소용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전용기 의원께 이제 민주당 입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미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재의결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제2부속실 설치는 뭔가 좀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특별감찰관 임명 부분까지 이제 같이 간다면 이 정도에서 민주당은 뭔가 절충안을 타협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을 신설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일정을 관리하겠다라는 것이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어떠한 의혹도 저는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특검법을 한 것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 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제2부속실을 신설하고 특별감찰관을 이미 선임을 한들 과거에 있었던 그 의혹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우리는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그냥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두 건들 가지고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을 것이고 저희는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거부권이 행사됐고요. 다시 국회로 왔잖아요. 그럼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럼 재의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권한쟁의 심판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바로 재의결해서 뒷거리 특검법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권한쟁의를 왜 거느냐. 헌법에 보장된 제2요구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거부권을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특검법까지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돼야 될 제2요구권이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헌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사적인 영역까지 그러니까 가족의 수사에 대한 것까지 거부권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제2요구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김현철 교수께서는 지금 전용기 의원께서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각 상황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부속실 설치하고 특검은 별개 사안이 분명하거든요. 단지 이제 부속실 설치는 대선 공약 때 폐지를 공약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보면 김건희 여사도 내조에만 전념하겠다고 했는 건데 이번에 제2부속실 설치되면 이제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적인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 이제 재의결 남겨도 특검에 대한 거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단지 저는 이 특검 법안의 재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재결 시점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뭐 이 국민의힘의 어떤 현역 컷오프 이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들어있는 부분이. 그래서 어떤 보면 이 총선에 활용하겠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국힘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권한쟁의 심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국힘에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만약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가게 되면요. 헌법재판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만약 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에서 검토만 하겠다고 실제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먼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버린다면 저는 이게 2달, 석 달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다툴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국 뭐 각하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민주당에서 검토하겠다는 그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여서 이 재결 시점에 대한 부분들도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시간이 한 2분 조금 못 남았는데 제가 김용주 의원님하고 정혁신 변호사께 특별감찰관제 임명권에서 어떻게 의견이시죠? 한 40여씩 발언하면 되겠네요. 먼저 김용주 의원님. 특별감찰제. 실제로 이제 앞에 그 쌍특검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서는 발의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민정수석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기 때문에 이 쌍특검 문제와 별개로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이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감찰관 원래 하게 돼 있는데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민주당이 꼭 마다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제2부속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사과부터 해야 돼요. 왜 그전에 안 하기로 했던 것을 하게 됐는가. 뭐 이선후퇴해서 조용히 있다고 했던 말하자면 영부인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감찰관. 저는 제2부속실은 의미 없다라고 하고요. 제2부속실 있으나 없으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특별감찰관은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감찰관법 8조에 특별감찰관은 만약에 결혼이 되면 결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후임자 임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안 뒀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되나 어쨌든 오래됐는데 왜 아직까지 특별감찰관이 임명하지 않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이참에 빨리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뭔가 합의는 안 되고 있고 약간 대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